네, 저희가 CC 밀양. 왜 CC 밀양이냐? 방금 밀양 자원 컬렉티브 사업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이름 부를 때는 풀네임을 다 부르지 않듯이 저희가 저희 사업을 부를 때 여러분이 별칭처럼 저희를 편하게 불러주셨으면 해가지고 CC 밀양이라는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 밀양의 CC는 제가 영어를 사전을 보면서 찾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한글 말이 다가와야 되잖아요. 크리에이터스 컬렉티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작자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분 한 분이 다 창작자세요. 사실 농사일지의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농사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넓은 범위로 보면 모두가 사실은 크리에이터이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리를 CC 미량 프로그램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앞으로 4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와 계신 게 CCB랑 클럽데이 편하게 모여서 먼저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CCB랑 집중 컨설팅 시간인데 10팀 분을 선발을 하여서 저희가 성장 가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집중 컨설팅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캠프, 보도하는 캠프인데 1박 2일 동안 여러분 캠프 가신 지 엄청 오래되셨죠? 1박 2일 동안 선생님 같은 분과 함께 나의 삶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다시 디벨롭하고 다시 설명을 듣고 다시 디벨롭하는 시간을 또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걸어갈 길을 볼 수 있는 큰 축제 같은 행사도 준비되어 있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기 보면 저희가 다다음 주 화요일에 이 자리에서 같이 강연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 들어보고 아쉬웠다. 오늘 들어보고 너무 좋았다. 모두 좋습니다. 다다음 주에도 함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죠. 고창에서 멀리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죠. 선생님, 대표님 어디 계시죠? 네,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창에서 마켓 레이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아드리안 대표님 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보여주세요. 들리세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고창에서 마켓 레이즈앱이라는 이름의 유통업을 하고 있는 안리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사실 거의 유통이나 농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맞나요? 농사 짓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왜 다 거짓말하고 아닌가요? 유통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유통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네. 저희 멘트 한 번만. 저희 마켓레이즈분이라는 회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이제 전 국민이 5천만 명이고 제가 밀양 시민들이 몇 분인지 봤더니 10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10만 1,500명 정도. 그리고 고창은 5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전 국민의 0.1% 정도니까 사실은 저희 플랫폼을 아는 사람도 0.1%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농업이 활발하게 발달된 도시에서는 그 온라인 유통으로 뭔가를 사 먹게 되지 않잖아요. 저희 지역 거를 먹게 되니까 잘 모르시리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통을 할 때 지금 맛있는 거, 우리가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희는 이 기조가 있는데 그 기조가 뭐냐면 저희는 좋은 음식이 좋은 삶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의 기준은 농부님들을 선택할 때 사실은 선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저희가 농부님들을 만나 뵙고 그 농부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농사를 짓는지 듣고 그런 다음에 그냥 뭐 좋은 생각이구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뿌리는 저희 농장도 다 가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한 1년 정도 먹어보기로 처음 아주 초창기에는 1년 정도 왔다 갔다 소비자로서 접촉을 한 다음에 뭔가 이분은 진짜로 세상에 소개해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로 창업 8년 차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 사실은 지금은 엄청난 많이 농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8년 동안 저희가 바뀌지 않은 기조는 저희는 좋은 음식이 좋은 삶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지금 저희 농산물을 소개하는 프로듀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농업 8년 차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농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 유통을 했던 것도 아니고 패션 업계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패션 업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브랜드 알려지면서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패션계 인싸가 전부 고창으로 귀촌해 버린 일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쪽 있을 때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요즘 어디가 재밌어? 뭐 그거 어디서 살 수 있어? 아니면 뭐 요새 어떤 게 핫하다는데 그런 거 어디서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사람 혹시 너 아는 사람 있을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다들 패션계에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안 박사한테 물어봐. 제가 약간 이런 무드에 되게 웃음 포인트인데 안 오셔가지고 당황하긴 했는데 제가 안 박사란 이름의 해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PD였는데 안 PD, 안 박사 혹은 네이버라고 불리는 이태원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애였어요. 그냥 이태원에 사실 게이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태원에 제일 유명한 여자애가 누구야? 그러면은 걔 안 박사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 제가 주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사실 이 마켈리즘이라는 회사 이전에 언더스탠드라는 이름의 회사를 저희가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더스탠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단어 조합을 좋아하는데 언더라는 단어와 스탠드라는 단어를 따로 떼놓고 생각했을 때 아래에 서 있는 사람 그런데 그걸 이었을 때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언더스탠드, 리슨, 옵저브, 크리에이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듣고 관찰하고 창조하는 그런 집단이었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쪽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소비자는 뭘 필요해? 그러면 생산자는 뭐가 필요해? 그럼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구나 라는 이해를 관점으로 시작한 브랜드였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10년간 그 일을 꾸준히 해왔고 그 일을 참 저희는 농업에 접목한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엔 되게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패션이라는 업계가 트렌드의 최상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6개월을 먼저 6개월 후에 뭔가 어떤 아이템이 성공하고 어떤 패션이 오고 이런 얘기를 리서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에 뛰어들면 뭐 다 씹어 먹을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 당시 제가 2010년도 초반에도 농산물 패키징 같은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일단은 그냥 우리도 화려하게 보이자 그래서 막 진짜 다양한 화려한 그런 색깔을 넣는다든지 이름을 넣는다든지 그랬는데 저희가 패션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좀 소비자들한테는 이걸 걷어내는 게 좋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농업에 뛰어들었을 때 패션을 접목해서 저희가 농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업계랑 다른 업계 브랜드하고 뭐 아티스트. 근데 여기서 브랜드랑 아티스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와 소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저희 브랜드와 다른 브랜드가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저희는 뭐 패션할 때도 똑같이 농업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농촌이었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박사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면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많이 알고 뭐 어떤 뭐 요새 뭐가 맛있고 뭐가 핫하고 이런 걸 많이 알다 보니 되게 열심히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아는 정보로 그냥 해결해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되게 불현듯이 되게 화려함의 정점에 있을 때 나 누구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되게 근원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맞닥뜨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 11월에 제가 했던 그 패션 행사가 디스피치에 나올 정도로 되게 크게 빵 터졌는데 소위 말해서 엄청난 극도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 아까 전에 사진 붙였잖아요. 되게 인싸력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떠났어요. 일단 막 마구잡이로 뭐 누구 친구가 뉴욕에 있대. 뉴욕 가. 근데 일단 뭐 그런다고 제가 엄청나게 여유로워서 간 게 아니고요. 친구가 있으니까 나 거기 좀 자도 돼? 하고 진짜 항공권 가지고 뉴욕 가. 막 다 사가지고 돌아다녀. 그런 다음에 포틀랜드로 가. 그런데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지금은 되게 이제 로컬 라이프 스타일로 되게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에 딱 내려왔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막 너무 습하고. 그런데 저는 인싸잖아요.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에 조식 먹으러 가고 맥주 마시고 와이너리 가고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 이제 시애틀도 가고 근데 제가 이런 여행들을 보면서 좀 베를린, 런던도 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키즈 카페 이런 데 되게 좋은 데 가야지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다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엄마 아빠들이 엄청 옷이 더럽혀져 있는데도 진짜 신나게 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다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간이나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린 없지? 라는 이제 생각의 씨앗이 심어졌죠. 그렇게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생각의 씨앗,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담으면 그 생각이 사실은 어디인가에서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농업이랑 가까우시기 때문에 느끼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만약에 10개를 파했을 때 걔가 10개다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개 다 뭔가 발안을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10개 심으면 하나는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을 되게 씨앗을 잘 심어야 되는 게 제가 일단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음에 생각이 씨앗이 심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좀 한국에 들어와서 되게 또 한 4개월 정도 제가 진짜 많은 깊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게 계속 생각의 씨앗을 물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진짜 오늘 눈 딱 떴는데 무슨 계시처럼 나 이왕 살 거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누가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나 세상은 조금 나로 인해 세상이 아름다워졌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너가 한 일 때문에 세상이 좀 아름다운 쪽으로 갔어 라고 말해주면 내가 세상의 모든 이런 뭔가 미움과 고난과 이런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사실 진짜 그런 감정 크게 느꼈고 그 길로 이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전국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죠. 제가 외국 다녔던 것처럼 나 사실 농업에 관심 있고 먹거리에 관심 있으니까 현장이 어떤지 가보자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 아이폰을 이걸 만들면서 봤거든요. 사진첩을. 했더니 다 먹거리하고 진짜 맛있는 거? 뭐 어떻게 만들어 먹고 이런 게 다 사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패션 쪽에 있을 때도 저희는 제가 1년에 2번씩 서울 패션위크라는 행사에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하고 그러니까 브랜드하고 뭐 서울시를 연결, 디자이너하고 모델을 연결, 제가 이런 일을 계속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디자이너 일을 더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건데 저는 디자이너가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델들 진짜 태국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얘네들이 진짜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하려면 얘네 아침에 우리 밥 같은 거 좀 건강한 게 먹여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제가 막 밤새 쌈밥을 싸요. 막. 그래서 그걸 주면 사실 모델들이 내면부터 차오르는 그런 감사함, 행복함을 느끼고 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데 사실 내가 패션 쪽에 있을 때부터 이런 거 좋아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한참 다니다가 제가 이제 전북 고창에 가요. 근데 지금 와서 얘기지만 전 전북 고창을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공감하시나요? 왜냐면은 근데 고향이라서 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 거기서 뭐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지만 할아버지 굉장히 조용히 그냥 시골 그러니까 밀양이란 밀양시도 아니고 되게 이제 변두리에 살고 계셨고 뭔가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뭐 도움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한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뭘 한대 이런 말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싫어서 고창이 싫었는데 당시에 제가 하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 고창이 뭐 찰떡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영남로가 이번에 국보 재승격됐잖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이거 엄청 중요한 자산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제가 고창을 보며 자랐잖아요. 근데 고창 그 역사성이 있거든요. 전북 고창에는 모양섬이라는 되게 멋있는
성도 있고 뭐 무장읍성도 있고 근데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근데 눈도 밭도 있고 세상에 내가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곳이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내가 왜 다른 곳을 보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장소성을 이제 확정 지으니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제가 처음부터 유통을 하겠다고 뛰어들진 않았거든요. 유통을 몰랐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나 사람들한테 좀 아름다운 공간 만들어주고 싶었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냥 해외 말고 그냥 우리 국내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참 보면 인스타그램을 봐도 페이스북을 봐도 나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해외 여행 위주로 다녔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 한참 유행했던 게 플리마켓. 근데 유럽식 플리마켓. 근데 아니 우리나라 진짜 아름답고 사실은 비행기 타고 가는 곳 말고 3-4시간만 운전하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농촌이나 이런 자연이 가까운 곳에 살아서 우리는 그걸 알지만 도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안 가봤으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그 열정의 씨앗이 이제 발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그 자켓 입고 계시는 제 임성규라는 농민을 저희가 우연처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농민한테 그냥 제가 고구마랑 박스 사러 갔는데 이 농민분이 고구마 사러 왔는데 그 커피 한잔 하고 가지?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촌이 아시겠지만 농촌의 현실이 삭막하잖아요. 왜냐면은 바쁘고 힘든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커피 한 잔 내줄 여유가 사실 없거든요. 저희가 그때까지 만났던 농민 10명 있었다면 한 명도 앉아서 커피 한 잔 하고 가라는 분은 없었어요. 왜냐면 전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게 나 너무 바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사실 사기꾼들 너무 많은데 얘네 들였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기꺼이 커피 한 잔을 내주셨고 저 농민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런 일을 했고 농촌의 뭔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그 말을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패션 쪽에 있던 친구들 제가 나 고창 가서 농업에 뭔가를 기여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했더니 애들이 다 미쳤네 그랬어요. 너 지금 가장 핫한 일 하는 건데 왜 내려가? 시골에 왜 간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농민이 그거 진짜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하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을 만나서 그래서 제가 가슴에 뭔가 열정이 불타서 뭐든 돕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잘하는 거 연결하는 일이고 우리 업계를 떠나서 우린 이걸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로컬 마켓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근데 이름을 뭐 레이지 헤븐이라는 그 뭔가 이 공간에 대해 시공간을 초월한 얘기인데 게으르고 레이즈란 뜻이 게으른 나른함 이런 건데 저희가 제공하고 싶었던 공간의 느낌이 게을러도 괜찮아 나른하게 계세요. 저희 그냥 여기서 한번 오시면 편안하게 계시다 가셔도 좋아요.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거기 이제 그 플리마켓의 특성은 우리나라 전통시장이라는 되게 멋있는 전통시장의 역사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옛날 드라마 사극 보면 사극에서 시장이 항상 나오고 시장에서 풍류가 다 있잖아요.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유럽풍 플리마켓을 원하지? 우리가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고 쭉 이렇게 왔었을 때 우리가 전통시장이 얼마나 멋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전통시장을 롤모델로 처음에 했던 2016년 5월에 했던 행사가 이렇게 고창에 청보리밭 축제가 되게 유명한데 그 메인 장소 말고 이제 저희가 사이드 장소에서 이렇게 재즈 아티스트들 부르고 저희가 셰프들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고창의 식재료로 만든 이제 그 소셜 다이닝이라는 이벤트가 여러 사람이 한 곳에 앉아서 밥을 먹는 행사인데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준비해서 첫 번째 행사를 진행했고, 근데 이 행사를 진행하고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이제 인스타그램 시대니까 일파만파 퍼지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제 무장읍성이라는 곳, 우리는 이 전통이 너무 멋있으니까 이 앞에 산 행사를 할 때는 이 시골 마을이 한 달에 한 10명 미만의 사람이 온대요. 그런데 그날 400~500명 정도가 오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희가 판매한 농산물이 10분도 안 돼서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식탁에 100명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건데 그 행사에 되게 많은 분이 오셔서 즐겨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행사는 저희 고창의 서해안 바닷가에서 이렇게 DJ도 초청하고 해서 이렇게 이태리 셰프 초청해서 요리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 시골에 진짜 많은 게 비닐하우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게 멋이 없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저는 이 공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얼마든지 꾸미면 멋있어질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데코를 제가 해서 크리스마스 팜플을 진행했었었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오히려 시골에 있는 우리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뭐 그런 뭐 패션 쪽 그 기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저거 너무 멋있는 그림이다. 왜냐면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거잖아. 시골만이 갖고 있는 멋있음이 있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상한 반응이 뭐 우리나라 나쁘지 않다, 뭐 예쁘네 이거였는데 사람들이 저희한테 너네가 소개하는 농산물 먹고 싶어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진짜? 너무 좋지. 왜 안 되겠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브랜드의 방향을 설정했고, 그래서 농촌문화기획에서 농산물 유통 서비스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스타그램으로 게릴라 이제 우리가 꾸러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고창의 농산물 소개해드릴게요.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때 진짜 뭐 하루도 안 내서 100개씩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큐레이션 박스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진짜 원하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슬슬 시골 되게 나쁘지 않네. 그리고 뭐 시골에 패션프루츠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있는지 몰랐네. 그래서 좀 오히려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와중에 저는 유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던 건 이 중간에 유통의 역할이 이들을 갈라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통이 이들의 관계를 잘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생산자랑 소비자의 사이를 정확하게 안내해주거나 연결해주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바를 농민에게 얘기하고, 하지만 내가 농민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거를 같이 제대로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회복을 해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 항상 하시잖아요. 나 뭐 키우지? 뭐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어디에 팔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소비자는 나 뭐 먹지? 어디서 사야 되지? 근데 진짜 믿고 구매할 수 있는가? 근데 환경적인가?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그때 발견한 이제 해결책은 우리가 다 직접 먹어본다. 근데 대부분의 유통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소싱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전화 걸거나 뭐 유통 통해서 그거 뭐 몇 톤 얼마에 언제 납품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받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직거래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유통을 몰라서 그랬는지 내가 먹어보고 내가 생산자도 만나보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게 농사를 짓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받아보는 사람은 선물처럼 받아볼 수 있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농민과 이제 이 소비자 사이에서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같이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통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업과 농촌이 고루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고 인식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때 당시 저희가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뭐 이미지나 그리고 저희 패키징이나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5분 남았다고. 알겠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로고만 박힌 이런 농산물 유통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건 우리 상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빵순이가 한참 핫할 때여서 사실 우리 고유의 떡도 진짜 멋있고 맛있는 건데 이거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들깨가리떡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품절 계란을 뚫어야 구입 가능한 인기떡 10개 중에 네이버 2주간 이게 나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판매가 진짜 너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걸 공급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떡을 막 가래떡데이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라 브런치 아이템으로 소개했어요. 우리 충분히 이렇게 먹을 수 있다, 그 농산물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큰 브랜드들, 큰 기업에서 연락이 다시 와서 저희가 코오롱에서 저희랑 같이 행사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를 서울로 부르는 걸 저희가 고창에 오셔야 돼요 라고 해서 우겨가지고 고창에서 이런 고창 육성화 광장에서 우리나라 백반
컨셉으로 이런 행사도 진행했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이 아이템이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오히려 그때 서울에 가서는 그 고창의 식재료로 불란서식 조식 백반이라는 콘텐츠로 2주간 저희가 조식 이제 콘텐츠를 진행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101개 농장 조금 더 늘긴 했는데 212가지 제품군 그리고 6군데 공장하고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6만 지금 1000명,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는 15,000명. 구매 전환율, 사실은 이게 되게 구매 전환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유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대형 유통이, 식품 유통이 이제 어떤 소비자가 100명이 들어왔을 때, 10명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구매로 전환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했을 때 대부분 2%대거든요. 저희는 7.55%라는 건 굉장히 높은 판매율인 거죠. 구매 전환율.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농업 유통을 이렇게 소도시에 산다는 것의 어려움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 그거 일단 이론과 어려움을 좀 알려드리자면, 사실 진짜 수많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저 오늘 태어나서 밀양을 처음 와보긴 했는데, 와, 내가 밀양을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진짜 아름답고 좋은 게 너무 많고 아이템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오히려 이건 지금 그 제일모직의 비이코라는 이제 명품 브랜드 이제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저희한테 역제안해서 저희가 그래놀라라는 그 아침에 먹는 시리얼 아이템을 100% 고창 농산물로 활용해서 만든 아이템 진행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코오롱, 네, 저희 사실 영락위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 이 카페 공간도 저희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데서 충분히 도시에서 못 볼 수 있는 이런 비주얼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저희도 이런 처음에 패션 업계에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엘르, 에스콰이어, W 이런 잡지에 저희를 소개해 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제지에서 이게 돈이 되네? 그러면 시골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돈이 된다라고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런데 사실 당연히 로컬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크립톤에서 저희 초청해 주셨을 때 제가 뭐 단숨에 알겠습니다 했던 게, 제가 이제 크립톤의 양경희 대표님을 되게 마음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로컬에 대한 얘기를 누가 어떤 사람이 도와주려 하지 않거든요. 왜 굳이? 오히려 더 돈 되는 게 많은데. 근데 저희가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던 게, 조선일보에 이제 기고하셨던 그런 기사인데, 양경희 대표님 크립톤에서 하는 얘기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청년들은 너무 많은데 그들이 다 도시에만 살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로컬은 사실 진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너무 중요한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크립톤에서 하는 얘기는 청년이 오고 싶은 로컬, 청년들이 살고 싶은 로컬이 돼야 된다. 그러기에는 청년의 파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던 게, 밀양에 이렇게 젊은 농민들이 많구나라는 게 좀 감동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밀양이 너무 충분히 좋은 걸 가지지 않았을까 되게 기대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지금 소통협력센터라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도 아까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살고 싶은 로컬 만들어서 이제 이 밀양의 멋짐을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알리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뭐 유통의 틀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숫자를 넘어서는 인생의 목적이 되게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얼마의 매출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업계에서 내가 어떤 움직임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되게 적은 6만 1000명이라는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뭔가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팔로워를 갖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6만 명이라는 팔로워를 천천히 서서히 늘었는데, 그러려면 뭔가 우리가 기여하려는 게 사람들도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소비자들은 되게 저희가 말해 친구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희 친구들이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하려면 역사에 한 획을 그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제가 생각의 시작 말씀드렸는데, 이 마가렛 태처 전 영국 총리가 했던 말,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은 당신의 모든 것이다. 저는 충분히 밀양에서 되게 멋있는 거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대표님의 역할을 보니까 소비자와 생산자의 번역가이자 기미상국 역할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 식사하는 행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역의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장소에서 있고, 바닷가에서 있고, 비닐하우스에서 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밀양에 빗대어 보면 강이 있고, 계곡이 있고, 밭이 있고, 영랑루가 있고, 이게 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저희도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다음은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주에서 오신 제주민이 안재민 대표님 모시고 다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넘어온 제주민이 인스타그램 채널을 하고 있는 안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은 사실은 대한민국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도시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방문한 거는 처음인데 너무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워가지고 놀랐고 이 밀양강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없어서 잠깐밖에 못 걷기는 했는데 오늘 발표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여기를 산책하면서 밀양을 느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돼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는 아니고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해서 이런 제주 지역 안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뭐 어떤 정답으로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보다는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주를 제가 선택을 해서 제주도로 내려갔고 처음부터 무언가 특산품을 팔아야지 했었던 거는 아니고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제 작은 시작이 지금의 관광 스타트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빠르게 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오시기 전에 한번 찾아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인스타그램 채널에 제주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 저희는 36.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하고 있는 채널인데 작년에 한 플랫폼에서 그런 각 카테고리별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 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처음부터 알았던 거는 아니고 팔로워분들께서 DM을 주셔서 알았는데 이제 여행 카테고리에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제주민이가 가장 높은 1등의 영향력을 뽑혔고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의 합친 영향력에서는 1등이 곽튜브였고 2등이 빠니보틀이었고 3등이 이제 제주민이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백 수천만의 팔로워가 계신 분들도 계신데 36만 밖에 안 되는 채널이 어떻게 1등, 3등을 할 수 있냐를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대부분의 여행 전문 채널들 같은 경우는 전국 또는 전 세계를 소개하는 반면에 저희 채널은 제주도만을 전문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작은 전문성이 좀 더 높은 영향력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활동 공로를 SNS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소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2년부터 지금까지 뭐 제주 여행 홍보대사라든지 가파도 홍보대사, 제주 소방안전본부 홍보대사 등을 하면서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들을 하고 있고 마사패 등을 제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무자본으로 핸드폰 하나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ICT 스마트 관광 스타트업으로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주 매출은 사실은 제주도 내에 있는 특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얘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군대를 바로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던 지역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옆에 작은 버클리라는 동네였는데 그 지역이 이 밀양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마음껏 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바다에 가서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주말이 되면 캠핑, 하이킹을 하면서 그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안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껏 외국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이 되면은 빨리 한국에 가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려고 티켓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에 돌아오지 않고 외국인 친구들과 미국 구석구석을 여행하면서 오히려 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너무나 알찬 시간을 보냈었다가 학업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갈증이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그 무언가 뭐랄까요? 이런 대도시는 좀 소비를 통한 만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때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무언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갈증이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금전적 제약 없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있건 없건에 상관없이 내 발로 뛰어나가기만 하면 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더니 소비를 통한 만족보다는 내 하루를 자연 안에서 더 훨씬 더 행복하게 제가 보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근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제가 제주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87년생이라서 올해 38살, 이제 만으로는 36살인데 학업을 마치고 돌아왔던 게 거의 뭐 10년, 12, 13년 전이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은 20대 뭐 막 졸업해서 이런 자연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고 무언가 뭐 술을 마신다라든지 맛있는 곳을 다닌다라든지 하면서 지내서 친구들은 다니지 않아서 저 혼자 제주도에 와서 뭐 하이킹도 하고 자전거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 이게 다 10년, 12년 전 사진인데 이렇게 제주도를 자주 다녔어요. 조금만 시간이 나면 뭐 당일치기로도 갔다 오고 공휴일로 2박 3일, 3박 4일 다녀오다가 하루는 이렇게 자주 올 바에는 차라리 내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2년 정도의 고민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서울에 살다가 오늘 밀양을 만족했다고 갑자기 오는 거는 쉽지는 않잖아요. 제주도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대부분이 관광 사업체라든지 여행사라든지인데 제가 뭐 갑자기 호텔 지배인이 되거나 이럴 수도 없고 연봉 수준도 사실은 서울보다 훨씬 낮아서 제가 이주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가 한 2, 3년을 고민을 해도 제주도가 계속 그리워서 제주도를 내려가자 했고 너무나도 운이 좋게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어서 그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좀 사교육이 굉장히 높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처음 제가 영어 선생님이 돼서 하루를 여행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좋았었던 게 뭐냐면 영어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영어를 가르치면 제가 6시부터 수업이 시작이에요. 그럼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 마음껏 여행을 할 수 있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은 수업을 안 해서 제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365일 살다 보니까 하루 이틀 2박 3일 왔을 때는 제가 불편함을 몰랐는데 365일을 매일매일 여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보 수집의 한계가 너무 크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이주한 지 6년, 7년이 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저런 제주 여행 전문 채널이 없었고 도민 여행 인플루언서도 없었어요. 뭐 당시에 육지는 뭐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는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잠깐 제주도에 내려와서 뭐 제주도민이 알려주는 맛집입니다. 뭐 2박 3일 코스입니다. 같이 어떤 수박 겉핥기 형식의 정보였지 제주도에 정착한 정말 전문적인 채널이나 인플루언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채널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장소를 가고 싶어도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갈 수가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가며 알아낸 장소들을 저 혼자 그냥 알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럼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여행자분들이 계실 테니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들었고 제가 안재민이어서 제주 사는 재민이 그래서 제주민이라는 채널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뭐 36만의 팔로워지만 저만 로그인되어 있는 개인 채널이고요. 이때 제 첫 SNS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제 개인 계정은 없이 오직 제주민이 채널만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주미니는 제주도 미니 알려주는 진짜 제주도를 슬로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알기 어려웠던 제가 제주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팔로워가 생기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생기다 보니까 뭐 사유지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더 이상의 장소는 소개하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히든 스팟이라고 하죠. 뭐 포토존 위주일 수도 있고 절벽 아래의 장소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장소들을 소개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채널들은 카페나 식당들, 관광 사업체를 주로 소개하거든요. 근데 저는 광고 협찬 없이 오직 여행객을 위한 99.9% 제주의 자연만을 소개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대부분의 큰 채널들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나 사진, 작가분들의 컨텐츠를 제공받아서 출처를 남기고 소개하거든요. 근데 제주미니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 제가 그 장소에 직접 방문해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 장소에서 게시글을 써서 올리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같은 경우도 오늘 게시글을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 서치포지의 꽃밭을 방문해서 촬영하고 이 장소가 오늘이 어떤 날씨여서 이렇게 즐기시면 좋습니다 하고 소개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갑자기 제주도를 방문하려고 하면 정보를 취합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채널이라든지 정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막상 제주도에 갔을 때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내가 취합한 정보와는 다른 상황일 수 있는데 제주미니 같은 경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오늘 가기 가장 좋은 장소를 실시간으로 매일 아침 포스팅을 해드렸더니 여행객분들 입장에서도 아 내가 오늘 제주에 왔는데 이 채널을 보니 여기에 꽃이 펴있구나 이 비가 오는 곳에 가기 좋은 곳이 어떤 곳이구나 하면서 제주미니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이제 10,000명이 한 달 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행객분들의 그 갈증이 컸던 거겠죠. 새로운 장소, 어떤 정보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처음 10,000명이 되고 이제 인플루언서와 로컬 크리에이터 사이에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2-3천 명 정도가 되면은 카페나 식당에서 무료 협찬을 해드릴 테니 우리 장소를 방문해 주세요라고 하고요. 한 6-7천 명 되면 5만 원, 10만 원을 드릴 테니 와주세요 하고 10,000명 정도가 되니까 3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야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안 하는 게 마음이 서서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지만 사실 처음에 갑자기 30만 원, 50만 원 준다 그러면 이게 욱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위 말해서 좀 게이득이라고 얘기하죠. 아, 내가 저 장소 원래 가려고 했는데 돈까지 준다고?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한두 번은 어떤 구독자나 팔로워분들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 저는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신뢰가 깨지면 그 팔로워나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광고 마케팅보다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 그런 한 일이 뭐냐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하고 10,000명 정도가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에 하나하나 답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댓글을 한 분에게 달면 또 다른 분이 질문을 하고 계속 그게 쌓였는데 내가 새로운 게시글을 달면 그 예전의 댓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주미니에게 DM 메시지로 여행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시면 모두 답변 드리겠다라고 제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 여행 무료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질문이죠. 뭐 주말에 제가 부모님과 여행을 가는데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요. 어느 오름을 가면 좋을까요? 반려견과 함께하기 좋은 2박 3일 추천 코스 알려주세요와 같이 제주 여행에 관련된 모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20만 명의 팔로워가 모일 때까지 매일 아침 1시간, 저녁에 1시간에서 2시간을 매일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말이 5만 명이지 저 5만 명이 하나의 답변이 와갖고 내가 답변을 해서 또 질문이 오면 10만 개가 되고 15만 개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책임감으로 갑자기 했는데 이렇게 해서 무료 여행 상담을 하다 보니 좋았던 건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 채널만 했으면 일반 소통이었겠죠. 여기 좋습니다. 가세요. 끝. 근데 DM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 인스타그램에 대입해서 제 인스타그램 채널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하루는 느꼈던 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밀양 어디 가면 좋아요? 뭐 맛집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하면 뭐 엄청 많은 정보를 주실 텐데 내 머릿속에 밀양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제가 백날 받아봐야 이거를 효율적으로 짜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가 서울 세배급이에요.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이 가장 먼 데가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의 거리인데 아무리 내가 정보를 드리고 DM으로 무료 상담을 하더라도 여행객분들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여행을 하고 있으니 내가 보고 느끼는 제주를 이분들도 느끼기 위해선 나와 함께 여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4월에 제주미니 무료 투어라는 이름으로 투어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의 번개 정모음 같은 개념이죠. 매주 토요일 1시에 저를 만나서 반나절 정도 투어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름처럼 무료고요. 저희가 사적 모임이 그러니까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기 전까지 2년 반 정도를 제가 매주 토요일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쉰 적 없이 매주 토요일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 약 3,000명에게 무료 투어를 진행을 했고 투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15명의 참여자를 랜덤 선정하는 게 대략 1,000명에서 가장 인기 좋은 프로그램은 2,000명 정도 지원해서 그분들을 랜덤 선정 방식으로 뽑았고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뭐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 했었던 B2G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행 정보를 드렸고 DM으로 상담을 했고 무료 투어를 하는 모든 것들이 여행에 관련된 재미 위주의 컨텐츠잖아요. 근데 한 10만 명 정도 팔로워가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재미 위주도 좋지만 제주에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에 좀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 가정, 유기견,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ESG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 쓰레기 줍는 게 생활화가 됐지만 5, 6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환경운동과 최전선 앞에 계신 분들 또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할 때만 쓰레기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제주시청 문화도시 팀을 무작정 정말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SNS 채널을 하는 땡땡땡인데 매주 사람을 1,000명, 2,000명 정도를 모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환경과 내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지 말고 저와 함께 컨텐츠로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문화도시라고 제주시가 법정 문화도시 등록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 팀에서 제주민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그렇게 쉽게 말해 허세를 떠니 한번 해보자 해서 임시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하는데 이때 제가 이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뭐 다양한 협찬품, 사진 작가를 조팅해서 쓰레기 주는 모습을 화보로 찍어서 다 나눠드리고 이렇게 엄청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0명을 모집하는데 1,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지원이 되고 이때부터 B2G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대부분의 B2G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제주미니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저희 이런 기술력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같이 좀 해주세요.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관이 먼저 제주미니에게 이런 환경인데 이런 시기에는 어떤 여행이 좋을까요? 좀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면은 코로나 시국에는 비대면 관광으로서 캠핑이나 백패킹 같은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을 제주미니가 운영하고 그 모습을 사진이랑 영상으로 담아서 다시 홍보하면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일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영상들이 있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좋은데 아쉽네요. 그러다가 이제부터 아마 지금 이 행사와 비슷한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일 텐데 제가 처음에는 B2G 사업을 하면서 영어 선생님으로서 계속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정 수입이 명확하고 탄탄해야 광고나 협찬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바쁘게 힘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 B2G 사업 하려고 그러면 일 많잖아요. 페이퍼부터. 그래서 나중에는 심장이 너무 아플 정도로 시간이 많이 들이면서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B2G를 하다 언제 영어 선생님을 그만뒀냐면 코로나가 단계 격상이 되면서 여행객이 급감했었던 순간이 제주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농가라든지 관광 사업체들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본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러면
여행객들은 제주도를 못 와서 제주의 흑돼지나 은갈치나 옥돔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농가나 가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특산품을 담아서 제주도로 육지로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 아마 제가 갑자기 흑돼지를 판다라든지 은갈치를 판다 그랬으면 팔로워분들이 뭐야 뭐 여태까지 좋은 일 하더니 결국 파리 피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당시가 단계 격상으로 뭐 9시, 10시까지밖에 가게들이 운영할 수 없던 상황이고 연말이 되면서 홈파티가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기거든요. 각자 모두 자기 집으로 친구나 가족들을 불러서 홈파티를 하면서 좋은 재료들을 구해서 요리하는 게 SNS의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특산품을 제주에 있는 것들을 담아서 보내드렸고 이 첫 판매가 굉장히 잘 되면서 어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이때부터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상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달의 제철 특산품들이 나오는 게 계속 다르잖아요. 뭐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써니트 뭐 쭉 나오고 그 제철 특산품을 한 달에 한 번에서 많게는 2번 정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판매가 잘 되면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가 낼 수 있고 이걸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구나 확인을 하고부터 영어 선생님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조금씩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 특산품 판매가 잘 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뭐 제주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제가 4년째 제주도랑 제주수산물가공유통협회와 함께 하고 있는 도 지원 사업까지 하면서 수산물 홍보 대사까지 제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여행 상품도 판매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주민이가 사실 뭐 이런 특산품, 농수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상황에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실시간 검색부터 실시간 예약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오기가 너무 쉬워진 세상이죠. 근데 높아진 이 기술력만큼 우리 제주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주 관광공사에 대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물론 작년에는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여행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왜 제주를 찾을까를 보면 아무래도 자연 경관 감상을 하면서 제주에서 힐링을 하기 위해 찾고 계신데 불만족 원인 1위가 여러분도 아시는 비싼 물가인데 저 개인 한 사람이 사실 비싼 물가를 잡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 관광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주민의 역할은 아무래도 관광 여행 정보니 이거에 대한 보탬이 되고자 지금 생각을 했고 24년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찾는 게 도합 46%래요. 엄청나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SNS를 통해서 여행 정보를 찾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월간 검색 키워드를 제가 살펴봤더니 저는 당연히 맛집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주 날씨에 대한 검색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여행을 가는 그 장소의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옷도 정하고 그리고 내 그 날씨에 맞는 여행을 짜기 때문에 아마 날씨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가 서울의 3배 크기고 굉장히 커서 아무리 내가 제주시의 날씨에 대한 정보, 서귀포에 대한 날씨의 정보를 기상청으로 얻는다 하더라도 서귀포나 제주시의 각 지역마다의 날씨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날씨 확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주미리는 인스타그램으로서는 할 수 없는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오늘 제주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앞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 지역의 날씨 라이브캠을 제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그 장소를 클릭하면 오른쪽처럼 24시간 날씨 라이브캠이 송출이 돼서 이 날씨를 확인하고 이 장소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를 확인을 하고 갈 수 있게 된 거죠. 뭐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가 없었냐라고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전문화된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인 지금 여행객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도로 CCTV를 가장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가로형 작은 250만 화소에 도로에 자동차만을 비추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땅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서 날씨 확인은 좀 어려운데 이런 화면을 통한다면 여행객이 황금 같은 여행 시간을 저는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도 가장 필요한 정보입니다. 1시간 50분을 성산에서 한경으로 일몰을 보러 가는데
기상청 날씨만 보고 방문을 했어요. 근데 날이 좋지 않으면 왕복 3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방문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제주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SNS에는 너무 꽃이 많았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꽃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정말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플랫폼이라든지 인터넷에서는 더 높은 조회수나 인사이트를 받기 위해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막상 방문해서 없어서 게시글을 보면 뭐 작년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은데 제주미니 서비스는 그래서 모든 제주의 명소, 그 시기에 피는 꽃 명소의 개화율을 오늘 아침 촬영해서 사진과 영상으로 제공하고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서 아,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가 꽃이 펴있구나, 져있구나, 이 장소를 못 간다면 어디에 가면 꽃이 더 있구나 하는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의 홍수죠. 이제는 뭐 정보가 없어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분류의 어려움을 저는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저는 전문가 50인과 어떤 매년 추천 장소들을 제한적으로만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이라든지 뭐 전 세계 해외 여행을 많이 좋아해서 많이 다녔는데 제가 여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저는 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 추천된 장소잖아요. 제가 밀양 맛집이라고 지금 검색을 하면 항상 아,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부터 걱정이 드는데 만약 이 장소에 제 지인이 있다면 야, 나 저녁 이 행사 끝나고 뭐 먹으면 돼? 그러면 그냥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 안에 모든 사람의 지인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 여행객분들의 지인 같은 역할을 해서 부상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미니 인스타그램이 하는 것처럼 무상 정보만을 제공하고 판매는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할 수도 있는 제가 처음 스타트업이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그냥 임대해서 얻지는 않았고요.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얻었어요. 그래서 20평의 사무실이 제주시 안에 대략 12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했다면 저는 20만 원의 월세만 내고 창업보육센터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고 처음 직원을 뽑을 때는 한국관광공사의 ICT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서 월 20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나머지 60만 원만 제가 지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큰 직원들이 필요했을 때는 제주도 내에 있는 더 큰 네일 센터를 통해서 탐나는 인재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월 150만 원을 지원받아서 2명의 인턴을 채용을 했고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5, 600만 원까지도 저는 이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시제품 지원까지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죠.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1기로 제가 제주민 선정돼서 제주민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의 J-스타트업이라든지 한국관광공사의 벤처 지원 사업, 그리고 프리팁스, 그리고 올해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 제주민이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밀양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보다는 제주도 경쟁력이 조금은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육지에서 지역으로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 지원 사업을 따내려고 하고 있는데 밀양에서도 좋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저처럼 확장을 한다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지금 오늘 함께하고 있는 크립톤에서 시드머니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주관광공사를 통해서 김해공항이랑 김포공항에 한 달간 전광판에 제주미니 광고가 실렸거든요. 대략 4, 5천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았고 이거는 제가 그냥 자랑하려고 넣었는데 매년 제주미니 한라산 소주 에디션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양한 지역 내에 활동을 한 것을 인정해 주셔서 한라산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밀양에도 다양한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협업도 뭐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민이 알려주는 진짜 제주도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너무 어려워요.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렵고 제가 무엇을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제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제주를 선택을 했고 매일매일 포스팅을 위해 그 장소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정말로 그 장소가 좋아서 오늘도 섭지코지를 갔을 때는 저 혼자 그냥 간 게 아니고 촬영하고 그 주변을 저희 댕댕이들이랑 산책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사업까지 발전이 되니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또 발전해 나간다면 더욱더 훌륭한 밀양시 그리고 밀양의 스타트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일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제주민이 대표님 말씀이었는데 사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면서 영향력도 키우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을 때 딱 맞는 데에 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약간 강연 맞아 두 분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아 한데 약간 여기 앞쪽에 뭔가 남아있는 궁금함이나 와닿지 않아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물어도 되나 싶을 수도 있고 하는 마지막 해소를 위한 시간을 Q&A 세션을 만들었어요. 지금이 12분인데 저희가 뒤에 약간의 인사도 나누고 해야 돼가지고 16분까지 잠시 움직이셨다가 다리 착각해 주시면 Q&A 세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는 저희 크립토넥스의 고미 이사님도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고미 이사님과 앞서 발표해 주신 마이 레이지 헤븐의 대표님과 제주민이 대표님을 모시고 사전 질문과 또 현장 질문을 통해서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앉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크리톤 엑스의 줄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대표님 두 분이 다 크리톤 얘기하셔가지고, 예.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X라는 게 있거든요. 그 X가 뭐냐면 저희는 지역 재생, 도시 재생을 전문으로 액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밀양에 와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로 연대를 해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전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했는데 쭉 느끼셨을 거예요. 이 두 분이 시작한 방향은 달랐는데 갖고 계셨던 키워드 하나는 있었어요. 신뢰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주 미니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믿었고요. 그리고 레이지분에서 뭔가 성품을 줬을 때 저거는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 무슨 베이스가 되면서 지역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는 제가 또 사전 질문 주신 거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 주신 거 해서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박박하고 한번 긁어내 보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을 쭉 보다 보니까 그거 있었어요. 저는 이 지침은 좀 재밌었는데 지방에서 낯선 업종으로 살아남는 방법이 궁금하다. 예. 혹시 어느 분이 질문 주셨을까요? 네. 여기서 낯설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대표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밀양은 좀 발전됐다기보다는 예전에부터 복수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4차 산업 이런 쪽에 좀 가까운 일이라서 밀양에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일단 고객을 모으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런 데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을까 질문드렸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고창에서는 그런 일을 해본 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궁금증도 있고 사실 제주미니가 등장했을 때 다들 뭐야 그랬었거든요. 제주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어떤 4차 분야, 4차 산업이라든지 민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거라는 답변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예로 들어보면 제주민이라는 인스타그램이 처음 생겨났을 때
이러다 말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무료 투어를 매주 한다 그랬을 때는 더더욱 반감이 심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짜는 무료 투어를 해.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가족들도 그러려고 제주 갔냐라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주 미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저는 진짜 웃긴데 미친 기획력과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료 투어를. 결국은 잘 되고 나니 내 예전의 어떤 모습을 이제는 뭐 기획이나 마케팅으로 좋게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시작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고 불편함을 겪었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했는데 지금의 제 길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유영아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4차 산업이라든지 어떤 하시려는 부분이 지금 밀양에는 없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신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맞나 틀리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강연을 요즘 많이 다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은 수많은 채널이나 제주도 내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제주 미니처럼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은갈치 팔아야지, 회지 팔아야지 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목적이나 목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주 미니를 보고 시작을 한다면 어떤 더 큰 기회나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잡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방향성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보면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언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보다는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마 그 유영아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농산물 가공 식품을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진짜 8년 정도 고민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들었을 때 밀양에서 차 너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가 고창에 내려갔을 때 고창이 어디야? 강원도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고창? 거창? 같은 거지? 아니면 고성? 다 너무 이거 고창? 기읍? 치읓? 이런 걸 다 헷갈려 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고창을 몰라? 왜 모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거 엄청난 기회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찌 보면 저는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 힘든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서울은 더 힘들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 비율이 사실은 그 서울은 진짜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에는 유니크하고 더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런데 고창 하면은 고창 마켓레이즈이 되거든요. 밀양? 누구? 이것도 저는 너무 진짜 희망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요새 더 갈수록 집중하고 있는 건 그 지역만의 무언가가 저는 갈수록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밀양에는 뭐가 있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리랑, 국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농산물 쪽에서 봤을 때 밀양에 뭐가 있지? 얼음골 사과가 있지, 뭐 아니면 딸기가 있지. 그런데 사실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저희 아까 조사해보니까 들깻잎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 저희 전국을 하니까 느끼는 바가 뭐냐면 어느 지역 가든 소가 유명하대요.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어느 지역 가든 우리는 소가 유명해요. 근데 고창도 소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고창 소가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유명하다고 그러고 다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는 저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깊이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근데 저희도 처음부터 저희가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다루지도 않았고, 저희가 여러 가지产品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고창에서 나는 것들 중에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신기해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먹었을 때 이건 진짜다, 이거는 무조건 100명 먹으면 100명이 좋아해 라고 하는 것들만 소개했고, 거기를 좀 탄탄히 쌓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넓혀갔거든요. 근데 만약 차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여러 가지 차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밀양만에 가진 무언가를 진짜 기가 막힌 거 하나를 만들자. 근데 기가 막힌 수준이 사실은 나와 내 주변 사람은 기가 막히면 안 되고요. 그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힘드시겠지만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은 그 다음엔 저는 글로벌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밀양에서 나는 농산물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조금 연구해 보신 다음에 그 중에 한 개가 처음에 파고들 수 없다면 뭐 3개, 5개 정도 테스트해서 계속 해보신 다음에 어쨌든 뭐 밀양 소통협력센터도 있고 밀양 이제 지자체도 되게 도움 많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꾸 이제 외부에 내비쳐보고 그리고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라는 뭔가 되게 중요한 소통 창구 안에는 지역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밀양이라는 것은 한정적일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1박 2일이면 다 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좀 충분히 너무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가 막 지역 시골에 있어서 좀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농산물로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이팅입니다. 사실 그 사전 질문을 잠깐 공유는 했었는데 두 분 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생각하고 뭐 미리 준비하고 대답하면 너무 멋스러운 답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정말 이 농산물 가지고 유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심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실질적인 정보를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더니 저희도 컨설팅할 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아까 수산물을 사입을 한 후에 유통을 하시느냐 제일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생산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사서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잖아요.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농가에서 발송하는 것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밭대기라고 하죠. 한 밭과 계약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무한정으로 정말 팔 수 있을 만큼 많은 수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계약을 할 수는 없지만 한라봉이라든지 레드향이라든지 천혜향 같은 어떤 밭에서 나오는 작물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밭이냐가 대표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퀄리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정해놓은 저희 밭에서만 나오는 작물을 밭대기로 밭 전체를 계약을 해서 그 상품을 저희는 이제 이거는 근데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저희는 SNS 채널이 있다 보니까 72시간 아니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서 한 번에 솔드 아웃 출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밭 같은 경우는 전체를 매입해서 상품 판매를 하고 있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산물 가공 업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그쪽에서는 상품들이 계속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송장을 발송을 드리면 그쪽에서 출고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월별로 계약을 해서 매입 금액을 그쪽으로 발송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유통을 너무 모르고 유통을 시작해서 바보 같은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특별해진 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농가를 선택하는 데까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뭔가 판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세상은 되게 편해져서 내가 클릭하면 다음날 오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되고 농부님이랑 얘기를 한 다음에 농부님도 뭐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중에 이때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은 고객에게 똑같이 그걸 알린 다음에 그 기간 안에 날씨가 좋고 수확 이게 조기가 딱 됐을 때 그때 유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그걸 알리고 그런데 그거를 농장에서 바로 나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농부님을 신뢰하지만 저희는 또 저희가 봐야지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안 봤지만 그 농부님 믿을만 해요라는 말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저희 고창 물류센터를 받아서 저희가 2차 검품을 하고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또 로스가 10에서 15%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눈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전날 제가 이제 그날 샘플을 받아보면은 그 샘플을 받아보고 이게 이렇게 또 문제가 있다 혹은 너무 특별한 좋은 게 있다는 그 내용까지 제가 써서 이제 그 받아보시는 분의 이름, 성함과 저의 사인을 제가 직접 다 일일이 하루에 많을 때 4시간 정도씩 사인을 하면서 아직도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자신이 있게 발송을 하죠. 근데 저희가 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실 유통에서 하는 건 좀 바보 같은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농부님이나 이렇게
영환님 같은 경우에 티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그렇게 하면은 나의 약간 팬을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좀 다른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밭 전체를 계약하면은 그 농가마다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의 물류센터를 갖고 있지는 않고 그 밭의 창고를 활용해서 다 수확을 하면 그 창고에 보관을 해서 저희가 뭐 2박 3일, 3박 4일 동안 판매한 기간 동안 저희 전체 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저희가 택배를 싸서 보내는데 제주도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전국의 대기업이 유통망을 잘 깔아둬서 여러분도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오늘 제주도에서 출고하면 다음 날 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은 대기업들이 배송 전쟁을 하잖아요. 누가 더 빠르게 가냐? 근데 그 기업들이 다 깔아놔서 저희는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이 마치 제주민이가 빨리 보내주는 것처럼 와 제주민이 시키면 다음날 도착해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만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이 있거든요. 지역이라고 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하루 만에 간다라는 거를 요즘은 뭐 반나절 배송이 정말 일상화된 세상인데 하루 만에 갔다고 칭찬을 하는 그런 좋은 세상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덧붙여서 사실은 아까 알리안 대표님이 클릭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알리안 대표님이 하시는 제품을 못 받아요. 제주에 네, 제주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 건데요. 왜냐면 지금 저 제주빈이 대표님 너무 부러운 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제주도 사는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저희 이제 고객 중에서는 아이들 국제학교 때문에 제주도로 이주하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나 먹던 거 못 먹는 건데,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너무 해드리고 싶긴 하나 고창에서 제주도로 갈 때는 2박 3일이 행운이고 3박 4일, 4박 5일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목요일날 발송이다.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러면 사실은 그 가는 와중에 제품이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대부분 오늘도 저희가 경산에 출장을 갔다가 왔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복숭아든 토마토든 우리는 미숫가를 구매해서 미숫가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뭐 로스가 없잖아요. 왜냐면 미숫가를 땄으니까 단단하니까. 근데 저희는 완숙가를 무조건 유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도 뭐 여름이어도 80% 이상, 겨울이면 진짜 95, 100% 돼야지 저희 유통을 하고 신비 복숭아도 저희는 90%, 95%인데 그러면 로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주도로 배송한다. 그러면 진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스를 고객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 배송을 2년간 시도하다가 멈췄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제주 배송비 추가를 받지 않고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일이라 너무 부러워. 제주도. 사실 그 질문 일부러 드렸어요. 밀양에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근데 취급하셔야 될, 다뤄야 될 상품이 신선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비자하고 약속하시는 것도 신선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제가 박 대표님한테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뭔가 하실 때 또 연결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 들어요. 한마디 더 붙여도 될까요? 네. 그래서 되게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저희 근데 제주도 너무 아까워하잖아요. 제주도 계시는 분들이 무태 나올 때 꼭 저희 거 주문해서 가져가세요. 크리스피 그거를 주변에 자랑치세요. 그다음에 나 맥필리즘 또 받아왔잖아. 나도 돼. 막 이러면서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 사실 이사님도 서울 동생분께 주문해가지고 받아서 가져왔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는데 또 그런 멋짐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예, 제가 만약 동생 집에서 받았잖아요. 괜찮으면 동생은 따로 또 주문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검토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뭔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사실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업하시잖아요.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원래 이것만큼은 팔아서 어떻게 유통을 시켰을 때 또 다음 내년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사실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처음에는 수요 예측이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물어보고 사람들이 댓글 남기잖아요. 근데 댓글에 남긴 걸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좋아요가 정말 좋아요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가 막 사입을 해놓은 다음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농구분들하고도 우리 대략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만큼을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 대주민이 대표님처럼 진짜 아예 밭을 계약한다는 개념이라고 할까? 저희가 대부분의 농가는 저희가 농산물을 취급할 때 농부님을 진짜 많이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농부님인가? 그럼 대부분 그런 생각이 깊은 농부님들, 이거에 대해서 막 열정 있는 분들은 엄청 대규모로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농부님과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밭에 이 시즌에 나올 수 있는 농작물이 얼마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3박스부터 시작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3박스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 여기 수확량의 반, 80%, 100% 이렇게 가서 지금은 사실은 거의 저희가 하는 웬만한 농장들은 저희가 100%를 다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수요 예측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사실 수요 예측이나 데이터는 어느 정도 쌓여야 되거든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쌓여야지 그때부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다만 그래서 사실은 왕도가 없는 게 그냥 SNS 소통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 말하기에 제가 좀 부끄럽게 제가 소통을 많이 못하고 있긴 하는데, 초창기에는 진짜 대표님처럼 저도 DM으로 하루에 DM 8시간씩 보내다가 한 2달 하니까 공황장애 걸리고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것만큼 사실은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8시간, 8시간씩 DM을 주고받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거 좀 완전히 정확히 이해하거든요. 되게 많은 얘기를 깊숙이 해주세요. 원하는 거, 필요했던 거, 싫었던 거,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하고 관계가 쌓이면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책임져 주세요. 이건 내가 사야지, 누구한테 좀 사서 보내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수요 예측을 떠나서 저는 오히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100박스다. 아니면 지금은 아니 30박스야. 그럼 그것만 책임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너무 수요 예측이 한 300박스 될 테니까 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책임지고 자신하고, 그게 문제가 생길 때 양쪽 다 책임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훨씬 더 멀리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강남역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그 모든 가게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측이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관광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 특산품 팔았을 때 비슷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내가 몇십만의 팔로워가 있지만 내가 갑자기 특산품을 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저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건 흑돼지잖아요. 아니면 은갈치.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팔아보고 누구나 제주도 하면 떠올리고 먹고 싶어 하고, 내가 스토리텔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주도 하면 흑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시작해 보면 어느 정도의 판매가 나올 거고, 그것도 이 정도 판매가 나온다면 다른 거를 하면 수요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정도를 아이디어를 갖고 가장 먼저 흑돼지를 판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에 했던 건 은갈치. 그러니까 흑돼지 다음 은갈치, 그리고 나서 유명한 것들을 계속 하고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이 특산품은 이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 팔리겠구나 하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판매한 지 4년 됐는데 제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품목들이 있어요. 가공품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아직 팔아본 적 없거든요. 저도 수요 예측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여태까지는 정말 유명한 제주의 제철 특산품을 팔 때는 잘 팔렸던 거지, 내가 가공품을 팔 때는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수요 예측은 안 돼서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의 유제품하고 아까 하셨던
계란 같은 그것만 특화해서 유통하시는 팀도 사실 있긴 있어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애월아빠들이라고 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은 그것도 합니다. 대신에 거기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자체 냉장 운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예, 용인에 물류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화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면 거기에 굉장히 잘하는 팀들의 정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변질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가끔 길에서 그 차를 보는데 천천히 가세요. 걔가 깨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특성. 제일 궁금하시죠? 어떤 분들이 많이 사고 한번 1인 객단가는 어느 정도 될까? 그냥 그거는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저도 뭐 어저께까지 그 청년 창업 컨설팅 하다가 왔는데 많은 분들이 타기 시장이 어디야 그랬더니 MG라고 얘기를 해요. 예, MG가 농산물을 구매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시고 아마 MG들은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창업하시거나 하면 사실은 타기 시장도 잘못 잡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부터 벌어지게 되고 회사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시장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캐시카우를 만들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경쟁자가 될까요? 네, 아니요. 그 제주미니 매출에 일어나는 그 온라인 판매에 대한 수요 인사이트를 보면은 35세에서 45세 여성분들이 90% 이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태까지 저는 그 온라인 광고를 따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키워드 검색 광고도 있을 수도 있고 인스타에 스폰서 광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광고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제주미니를 팔로우하고 있는 90% 이상이 메인 팔로워가 35세에서 45세 여성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구매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제가 어떤 특정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을 끌어모은 거는 아니라서 저는 이 정도 답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희는 어쨌든 유통이 주 업무다 보니 저희는 25세부터 54세까지가 주 고객층이고 35, 44세가 49.2%, 그 다음에 25, 34세가 23.7%, 45에서 54세가 19.3%예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MG부터 아우르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뾰족한 유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통 제품을 소비하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밥을 집에서 많이 해먹거나 뭐 맛있는 걸 관심 있는 35부터 44세가 되게 많은데 근데 왜 우리는 그냥 그 다음 층이 25세부터인가 MG인가 저희는 좋은 삶을 위한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고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 건강에 신경 쓰는 그 20대가 저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세에서 44세의 되게 멋있는 언니 오빠들이 또 그거 생각하면 거기 거 먹어야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되게 저희끼리 실험을 진짜 많이 해보는 게 요새 친구들 뭐 좋아해? 뭐 먹고 싶어해? 탕후루 마라 이런 거 말고 뭐 좋아할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20대, 30대, 20대가 마라탕후루에만 뭐 목숨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찾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 계속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아까 저희 들깨떡이나 쑥떡 아이템 보여드리면서 그거를 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그냥 우리 가래떡 조청 찍어 먹어가 아니라 가래떡에 브라타 치즈 올려 먹어 말돈 솔트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걸 이제 저희가 콘텐츠적으로 풀었을 때 사실은 그들도 관심이 너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2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맨날 마라탕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40대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 좀 질문도 잊었어요.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그 고객들에 대해서 특성 네 온라인 그리고 고객 1인 객단가 어느 1인 정도 객단가. 한
진짜 그게 갈피가 안 잡히긴 하는 게요. 필요한 거에서 돈을 아끼는 건 못 봤고요. 쓸데없는데 비싼 건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격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근데 저희는 저희 상품을 되게 비싸지만 맛있는 이라고 많이 하세요. 제가 되게 억울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소싱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직접 유통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농가를 좀 철저히 숨기는 건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초반에 2년 동안 농가를 진짜 많이 뺏겼어요 대기업에. 저희가 농부를 이렇게 유출시키면 그 농부를 바로 컨택해서 하는 이제 되게 많아서 저희가 사실 되게 치열하게 농부를 만나기 때문에 그 농부님이 뭐 굉장한 사람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한 마이스터거나 명장이거나 이게 저희가 그 얘기를 일부러 더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로스를 저희가 감안하고 저희 농부님의 로스를 물지 않거든요. 물론 처음에 얘기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걸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게 농산물 유통을 우려했을 때 10만 원 이상대 또 그냥 뭐 몇백 분이 그냥 쉽게 사는 경우도 있고 15,000원짜리도 100개, 200개 팔리면 끝인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일단 판매하는 사람의 그런 자신감도 많이 높이고요. 그리고 지금 먹거리는 특히나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과연 내가 나의 또 인스타그램을 꾸밀 수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서 사실 가격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내가 물건 팔 때는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상품을 리서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보다 비싸거나 쌀 때 이유가 정확히는 알고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고민보다는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두 분 다 안 대표님이셔서 제가 어느 안 대표님 이렇게 말하면 아까부터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안재민 대표님은 어떠세요? 혹시 가격 1인당 객단가라던가 아니면 가격 설정을 했을 때 혹시 그 컴플레인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아무래도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저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벤틀리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지만 벤츠 같은 현대 기아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